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으로 대피해라. 2. 한국에 막말했던 푸틴 예상치 못한 한국 도움받고 당황. 3. 세계 1위 산유국의 꿈.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지금 전 세계가 용광로처럼 펄펄 끓고 있습니다. 남반구라도 시원해야 하는데 북극과 남극의 기온이 크게 올라가 따뜻해지기 시작하면서 지구 전체가 미지근한 맹탕이 돼버리면서 여름철 전 세계는 유래를 찾기 어려운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가 대피처로 급부상하면서 한반도의 5개 지역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토전략TV 이러한 상황에서 나사가 세계 폭염 지도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유럽이 심상치 않습니다. 한반도보다 고위도에 위치해서 북극 가까워 원래 유럽 대륙은 여름철에도 날씨가 선선해서 에어컨을 따로 틀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한 수준이 어스나 아프리카 대륙의 기온이 크게 올라가고 북극 기온이 크게 높아지면서 영국 등 북유럽 지역에서도 역사상 보기 드문 폭염이 발생한 것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에어컨을 갖추어 놓고 있지 못한 북유럽권 국가들이 한바탕 소동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스페인, 서아프리카, 아라비아, 북인도, 동중국 일대는 완전 사막화 진행이 우려될 정도로 새빨간 검붉은 색으로 변해 풀조차 자라기 어려운 사막처럼 변모되고 있고 스페인과 남프랑스에서도 사하라와 같은 사막지대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교적 안전한 국가로 한반도가 거론되면서 한반도의 어느 지역이 사막화와 폭염의 위기로부터 안전한지 살펴봅니다. 5위부터 살펴봅니다. 5위 한반도 동안만벨트 현재 금발의 푸른 눈을 한 외국인 청년들은 태평양의 골든코스트나 호주의 아웃백 하와이의 와이키키와 같은 서핑의 명소를 찾는 게 아니라 이제 동해안을 찾고 있습니다. 바로 양양해변입니다. 동안만은 현재 외국인 서퍼들로부터 칭송받는 서핑 관광 명소이자 오랜 기간 체류하기 좋은 기후 환경을 갖춘 명소로 급부상 중입니다. 한국어로는 동안만, 북한말로는 동조선만이라는 동해안에 위치한 바다 일부는 마치 유럽의 지중해와 같은 한반도에서 가장 기후 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손꼽힙니다. 한반도의 속초부터 북한의 신포시까지는 기후 환경의 황금벨트로 거론됩니다. 강릉 양양 속초 고성 금강산 원산 함흥 신포식 일대는 일제시대 때에도 유럽 사람들이 즐겨 찾던 세계적인 휴양지였습니다. 특히 히틀러의 나치당 수괴들이 금강산을 즐겨 찾았던 것이 신문에까지 남아있어 안타까움을 준 바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과거 1920년대 초 소비에트 혁명이 동유럽과 러시아의 피바람을 몰고 오자 동유럽에 살던 자유러시아인들이 시베리아 횡단열 차루트를 따라서 한반도의 동해안 도시들에 영구 정착해 한국인들의 흡수동화됐던 적이 있어 한국인들 중에 간혹 백인종의 얼굴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이 사람들 중에는 1920년대부터 강원도에 정착한 동유럽계 유럽인들의 후손들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지역은 한반도에서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기후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 이유는 한반도의 다른 도시들과 비교해서 비교적 고위도, 북극권과 비교적 가까운 위치에 속하고 있어 여름철 평균 기온이 높게 올라가지 않을 뿐 아니라 북극에서 내려오는 북한한류의 시원한 바닷바람이 여름철의 뜨거운 동해안 도시들을 식혀줍니다. 그뿐 아니라 겨울철이 되면 비교적 추운 고위도에 있음에도 엄준한 태백산맥과 개마고원이 차가운 북풍을 막아줘서 여름철에는 시원하고 겨울철에는 비교적 따뜻한 기후 환경을 지녀 오늘날의 유럽에 준하는 서한해양 성기후대의 조건을 부분적으로 띠는 도시들로서의로부터 피서지로서의 명성이 높습니다. 강릉 속초 함흥 일대에는 예로부터 신라 조선 근현대의 권문세족과 왕족들이 여름철 피서용 별궁을 만들어 매우 화려한 양반 문화가 꽃피웠을 뿐 아니라 아름다운 자연 경관으로 인해서 신라 화랑들의 수련 장소로 예로부터 인기를 얻었습니다. 고대 이 시기 이 지역에는 동해 옥저라는 고조선의 작은 연방국가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기후 환경이 매우 좋아 예로부터 문명이 발달하기 좋은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기후 환경이 크게 요동치면서 해당 한반도, 동해 북부 지역 동안만 일대의 주거 환경과 관광지로서의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거론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앞으로 해수면 상승의 위기가 닥치게 되면 동해안의 해안 도시들은 다소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4위 지리산 미국인 북유럽인 러시아의 기술자들이 지리산 부근의 해안 도시들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유럽이 러시아의 가스 송유관을 끊기로 결정하면서 한국으로 선박 발주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북유럽, 미국의 선박 기술 엔지니어뿐 아니라 인근 고흥나로도 우주센터의 영향으로 러시아계 기술자들도 해당 부근에 많이 정착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산은 북한 지역과 제주도를 제외하면 지리산이 가장 해발 고도가 높습니다. 산이 면적도 어마어마하게 넓어 호남과 영남을 가르는 기준점이 되기도 하지만 두 지역의 화합을 상징하는 산이기도 합니다. 놀랍게도 이곳은 세계 기후변화 연구의 메카로 급부상 중입니다. 최근 지리산 국립공원에는 기후변화 연구 거점 시설이 속속 완공 설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리산은 남쪽에 위치하고 있지만 높은 해발 고도로 인해서 여름철에는 비교적 시원한 자연 경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후 환경이 서유럽과 북미 대륙과 흡사하여 노고단 왕시루봉 일대에는 유럽 북미계 신학자들의 집단으로 터전을 이루며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부터 마치 유럽과 북미 계통의 사람들이 집단으로 터전을 이루며 조선인들과 조화돼 살아가면서 마치 스위스와 같은 명성을 얻은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곳에는 북미 유럽계 주민들이 거주하던 터전들이 가까스로 살아남아 관광지로서 등록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안타깝게도 지리산의 구상나무 등 침엽수림이 말라 죽고 있어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따뜻한 남해안에 위치했음에도 해발 고도가 높아 북방에서 자라는 침엽수림이 빼곡하던 지리산에 구상나무 침엽수들이 말라 죽고 있어 최근 심각해지는 기후변화 위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3위 영남알프스 세계에는 층 3개의 알프스가 있습니다. 알프스라는 뜻은 켈트족의 언어로서 알프 또는 백색을 뜻하는 라틴어가 어원으로 희고 높은 산을 의미해 스위스와 이태리 등 유럽에 걸친 산악지방을 의미하지만 세계에는 알프스를 지칭하는 지역 딱 3군데가 있습니다. 한 곳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유럽의 알프스 산악지방이며 또 하나는 일본 히다 산맥의 일본 알프스 그리고 한반도에 영남 알프스가 있습니다. 산맥이 연달아 걸쳐 있어 산세가 아름답고 사람이 살기 좋은 지역을 의미하는데 유럽 중부 일본 혼슈 그리고 영남 알프스가 꼽혀 세계 지리학자들로부터 이름이 명명된 것입니다. 이 지역은 모두 다 해발고도 1000m 이상의 산지로서 마치 스위스의 산악지방과 흡사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놀랍게도 이 지역에서 출토되는 고대 인골들은 스위스 산악지방 부근의 앵글로색슨족의 영국인 그리고 인근 가덕도에서는 독일인의 고대 유골들이 발굴되면서 이 지역이 오늘날 스위스 알프스 산악지대 부근의 백인종 계통이 살던 지역으로 거론돼 고대 스키타이 훈족의 이동 루트를 따라서 신라가야 그리고 고대 유럽의 북방 색슨족들과 혈통적 유대 관계가 있음이 속속 밝혀져 흥미를 끌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호남권의 지리산 영남권의 영남알프스 두 지역 모두 한국의 핵심 산업벨트로 급부상 중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영남알프스 밑에 자리 잡은 창원 거제 울산 일대에는 세계적인 조선 산업이 대호황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며 부산에는 얼마 전 IBM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영남알프스가 내려오는 끝자락에 위치한 부산광역시 일원은 아름다운 해변 경관까지 있어 세계인들이 모여들고 있는 장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중 세계 최고의 컴퓨터 회사 IBM은 부산의 대규모 양자 컴퓨터 복합 컴플렉스를 짓기로 하면서 해외 우수 인재들의 유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당초 이러한 컴퓨팅 회사들이 즐겨 찾는 지역은 기후 환경이 좋은 유럽이나 아일랜드 같은 유럽 지역이었으나 최근에는 기후 환경이 우수한 한국 일대 그 중에서도 영남알프스 일대로 몰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2위 태백 한국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에어컨이 필요 없는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태백시입니다. 태백시는 세계적인 해수면 상승 이후와도 물이 넘치지 않는 한반도에서는 유일한 시급도시로 알려지면서 유명세를 탄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태백시는 한국에서는
세계적 기후변화 재앙의 도피처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최근 들어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40도에 육박하는 여름철 대재앙 속에서도 태백시에서는 추워서 난방을 떼는 일이 잦은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해발고도가 높은 고원지대에 거주지들은 인프라가 잘 갖추어지지 못한 시골이 대부분이어서 도시인들이 쉽게 이주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나 최근 태백시는 극심해지는 기후 환경으로 인해 IT 개발자 재택근무자들의 도피처로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해발고도가 높은 산악도시 중 유일한 시급도시로서 편의점이나 마트 등 기본적으로 도시문화의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큰 부작용은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할 만한 일자리나 인구 집중 유발 시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태백시 아파트값이 급등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기후 환경의 변화가 부동산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충격적 분석이 제기됩니다. 특히 한국은 해안평야지대의 인구가 밀집해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지역들이 물에 잠기거나 기후변화의 피해를 입게 된다면 넓은 택지를 짓기 어려운 태백시와 같은 산악도시들은 인구 집중으로 인한 여러 몸살을 앓을 수 있어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1위 개마고원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 중에서 개마고원만큼 사람이 살기 좋은 장소가 없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베이징, 서울, 도쿄 일대는 지진의 일 등의 침수 피해가 있는 상황인데 개마고원만큼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개마고원은 마치 캐나다와 같은 침엽수림이 빼곡할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에서 보기 드문 희귀한 동식물들이 많아 기후학자, 생태학자들이 꼭 가보고 싶어하는 장소입니다. 예로부터 이곳은 고구려 발해 고조선의 문명이 꽃피웠던 장소일 뿐 아니라 한민족의 뿌리가 되는 지역으로 거론되나 안타깝게도 분단의 아픈 현실로 인해 개마고원을 방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개마고원은 여름철은 매우 시원해 사람이 살기 아주 좋은 기후 환경을 가지고 있으나 겨울철이 되면 사람이 살기 어려울 정도로 추운 극단적 기후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겨울철 평균 기온이 앞으로 크게 내려갈 것으로 전망되면서 개마고원과 같은 평탄한 산악지방은 앞으로 더욱 각광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북한에서는 이 지역에서 주기적인 핵실험을 하는 바람에 방사능이 개마고원 일대에 퍼져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와 통일 이후 개마고원에 방사능 검사를 정밀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5위부터 1위까지 세계적인 기후위기로 촉발된 한반도에 살기 좋은 곳들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과연 인류는 기후위 변화를 멈출 수 있을까요? 얼마 전 러시아 크렘린궁은 성명을 통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을 하는 것은 분쟁에 어느 정도 개입하는 것임을 의미한다며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에 대해 우크라이나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는 협박성 발언을 하자 백악관은 한국에 대한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존 커비 미 백악관 전략소통조정관은 우리는 한국과 조약 동맹이며 그 약속을 매우 진지하게 여긴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한국이 이미 우크라이나에 약 1,300억 원 상당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 점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폴 러케머라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한미연합 훈련에 실제 사격 훈련 다시 돌입해야 한다. 훈련 예산이 부족하다고 밝혀 한국에 대한 반입이 증액을 역설했습니다. 이념을 떠나 기업 활동의 시대를 살아왔는데 갑자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이제 세계는 다시 신냉전 시대가 도래하고 만 것인데요. 러시아가 이 정도로 급발진을 한 이유는 그만큼 한국에서 넘어오는 포탄의 성능과 물량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급속도로 냉각되던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에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1일 새벽 울산시 울주군 앞 28L이 약 51km 떨어진 바다 위에서 러시아 어선에 갑자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어선은 769톤급 러시아 국적 선박으로 전날 오후 부산항에서 출항해 어패류 100톤가량을 싣고 러시아로 돌아가던 중 화재가 난 것이었습니다. 러시아 어선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대한민국의 해군과 공군은 즉시 주요 자산을 대거 투입해 구조에 나섰습니다.
이날 우리 해군과 해경의 적극적인 구조작업 덕분에 사고 발생 약 1시간 40분 만에 선박 전체 선원 25명 가운데 21명을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군은 실종된 선원들을 구조하고자 P3 해상 초계기와 고속정 한 척을 재차 투입해 추가 수색을 펼쳤는데요. 군은 사고 접수 즉시 사고 해역 인근에 있던 이지스 구축함과 부산에 대기 중이던 고속정 한 척을 즉각 현장으로 출동시켰고 공군 수송기 일대도 해당 수역 상공으로 날아가 조명탄 42발을 투하하며 수색 구조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가능성을 둘러싸고 한러 관계가 급속 냉각된 것과는 별개로 한국은 인도적인 긴급 사안에 대해서는 망설이지 않고 인명을 구조한 것입니다. 이 뉴스는 곧바로 러시아군에 의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러시아 어선이 침몰 직전에 한국이 해군과 공군까지 투입하여 21명이나 구조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러시아인들 역시 크게 감동받은 분위기입니다. 최근 긴장감이 돌긴 했지만 사실 러시아에서 한국은 오랫동안 의리 있는 국가로 통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이미지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곳은 바로 삼성과 같은 기업들이었습니다. 1998년 8월 17일 당시 러시아 정부는 모든 외채 지불을 90일간 유예한다며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습니다. 시장 경제로의 체제 전환 이후 호황을 누리던 러시아 경제가 하루아침에 거품이 꺼졌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자 그때까지 투자를 확대하던 외국 기업들은 혼비백산. 앞다퉈 달아나거나 사업 규모를 축소하기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당시 끝까지 러시아에 남은 업체가 바로 한국의 삼성전자와 LG전자였습니다. 다행히 러시아 경제는 2000년부터 고유가 덕분에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떠났던 일본과 유럽의 전자업체들이 슬그머니 되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국민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한국 가전업체들이 러시아를 믿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함께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때문에 삼성, LG전자 등 한국의 가전 브랜드는 사실상 러시아 국민 브랜드와 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한국과 러시아의 끈끈한 의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는 세계 최정상급의 러시아 클래식 발레를 대표하는 볼쇼이 극장 후원의 역사입니다. 볼쇼이 극장은 러시아 예술의 심장이라고 불리며 세계 최고의 아티스트들이 공연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구소련 붕괴 이후 큰 경제 위기를 겪었고 1998년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등 경제 상황이 최악이었습니다. 결국 볼쇼이 극장도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정부 재정 지원이 끊기면서 몰락 위기에 처했습니다. 당시 러시아에 있던 서구 기업들은 자국으로 철수하기 바빴고 볼쇼이 극장은 후원사를 다급하게 찾아야 했습니다. 이때 손을 내민 곳이 바로 삼성전자였습니다. 이후 삼성전자가 15년 이상 꾸준히 볼쇼이를 후원했는데 러시아의 경제가 정상 궤도에 오르자 뒤늦게 홍보 효과를 노린 세계적인 기업들이 스폰서가 되겠다고 돈을 싸들고 왔지만 볼쇼이 측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몇십 배의 후원보다 가장 어려운 시기 우리의 자존심을 지켜준 삼성과 형제를 지켜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쇼이 측은 우리의 스폰서는 오직 삼성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을 정도로 신뢰가 굳건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볼쇼이를 후원한 지 30년이 되던 해 삼성전자는 볼쇼이 극장과의 파트너십 30주년을 기념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기념 영상에는 볼쇼이 발레단의 수장 아르테미 벨야코프의 초연 영상이 들어있었는데 삼성은 이 영상을 러시아 전역의 104개 삼성 브랜드 매장에서 LFD 비디오월로 상영했습니다. 러시아 예술의 심장이 기술의 삼성과 맺은 깊은 신뢰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또한 삼성은 2003년부터는 톨스토이 문학산도 후원했습니다. 톨스토이 문학산은 톨스토이 탄생 175주년을 맞아 톨스토이의 인본주의와 문학성을 기리고 러시아 문학의 발전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톨스토이 재단과 삼성전자가 공동으로 제정한 순수 문학상입니다. 모라토리엄 이후 모두가 짐을 싸서 떠나던 그 시기에 삼성전자가 러시아에 잔류하며 현지 시장에 뿌리내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고 이건희 회장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건희 회장은 러시아에서 철수하지 않고 오히려 더 공격적인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또한 볼쇼이 극장을 일으키고 톨스토이 문학상 후원도 유지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결단이 삼성을 러시아의 은인으로 만든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 연속으로 러시아 시장조사기관 OMI에 의해
러시아가 가장 사랑하는 브랜드 1위에 올랐는데요. 나이키, 아디다스, 소니, 애플 등 유명 기업들을 제치고 부동의 1위에 오른 것입니다. 당시 많은 기업들은 궁금하게 여겼습니다. 대체 어떤 점이 러시아에서 삼성이 이렇게 탄탄한 고객층을 만들 수 있게 한 것일까? 1990년 처음 러시아에 진출한 삼성전자가 유럽 최대의 소비 시장인 러시아에서 1위를 거머쥔. 배경에는 러시아 문화에 대한 이해와 사랑, 그리고 꾸준한 후원으로 신뢰를 얻은 것이 주요했습니다. 삼성은 1991년부터 볼쇼이 극장을 후원해 최장수 후원사가 되었을 뿐 아니라 2015년에는 볼쇼이 극장에서 열리는 모스크바 국제 빛 축제의 후원사로서 극장 외벽에 자사 제품을 주제로 한 영상을 상영해 호응을 이끌어냈고, 아울러 루브르 박물관, 대형 박물관과 함께 세계 3대 박물관으로 손꼽히는 러시아 에르미타주 박물관도 1997년부터 후원해왔습니다. 특히 후원 10주년을 맞아 시작된 에르미타주 박물관 문화재 복원 사업은 기업이 후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정석을 보여줍니다. 지난 2007년 삼성과 에르미타주 박물관은 연결된 시간 연결된 기술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첫 복원 사업을 통해 캐서린 황제 2세의 탁상시계 외식에 3점을 복원했습니다. 또 최근 복원된 캐서린 2세의 아폴로의 책상은 삼성전자의 초고해상도 TV를 통해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작품의 곳곳을 살펴볼 수 있게 했습니다. 오래된 시계를 복원하는 일은 예상보다 상당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간에 후원사가 후원을 접으면 참으로 난감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삼성은 오랜 시간 어김없이 후원을 하면서 러시아 문화재 복원에 큰 힘을 보탰는가 하면 러시아 문화재들을 삼성의 초고해상도 TV에 연결해 자사 제품을 홍보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뒀습니다. 이처럼 러시아의 역사, 문화, 지리적 환경을 고려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해온 기업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가장 사랑하는 브랜드 1위에 삼성이 오를 수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신냉전 시대의 도래로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한국 기업들은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한국 기업들은 이번 어려움도 헤쳐나갈 것이라 전망됩니다. 울릉도 동남쪽으로 100길 따라 200리를 가면 자랑스러운 한국 땅 독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쌍욕을 먹으면서까지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한국 땅이죠. 그런데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유로 독도 아래에 매장되어 있는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꼽히는데요. 독도 아래 깊은 바다에는 차세대 청정에너지로 불리는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6억 톤 매장되어 있는데 이를 개발하면 향후 30년간 매년 10조 원 이상의 경제성이 있다고 하죠. 그런데 독도뿐 아니라 제주도 가까운 바다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최대 10배 많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중국이나 일본보다 앞서 1등으로 찜해뒀는데 중국과 일본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요. 인류의 역사는 흔히 전쟁의 역사라고 부릅니다. 전쟁을 통해 국가가 흥망성쇠를 거듭하고 전쟁에서 살아남은 국가가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키면서 전쟁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쟁은 희생이 뒤따르기 때문에 예쁜 점 하나 없는 인간의 욕심이죠. 하지만 기술 발전의 측면에서 보자면 전쟁은 기술의 진보를 이끌어냅니다. 2차 세계대전을 종말시킨 핵폭탄은 비록 수많은 희생을 불러왔지만 원자력 발전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등장시켰는데요. 그런데 인간이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는 생명과 직결됩니다. 특히 석유 등의 자원은 국가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하다못해 따뜻한 난방을 위해서라도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자원으로 이 석유 덕분에 중동 국가들은 마음대로 힘을 휘두를 수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가끔은 과도하리만치 과격한 종교 문제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지만 이들에게 힘을 실어준 건 아이러니컬하게도 영국입니다. 산업혁명으로 탄생한 증기기관차는 기계라는 인간 노동력 대체제를 만들어냈고 이때부터 석탄은 산업 발달의 필수 원자재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1911년 영국 해군 제독이던 윈스턴 처칠이 등장해서는 영국의 전함들에 석유 동력 엔진을 장착시킵니다. 전 세계 군사력 경쟁이 한창이던 당시 처칠은 독일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것이었죠. 석유는 석탄보다 부피가 작을지 몰라도 열에너지가 높았던 관계로 전함의 속도를 높일 수 있었고
이때부터 세계는 석유의 시대로 접어듭니다. 중동 국가들이 석유를 무기로 세계를 쥐고 흔드는 주역으로 등장하게 된 겁니다. 현재까지도 석유의 힘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현재로서는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가 많지 않습니다. 전기나 수소 등이 대체 에너지로 등장하기는 했지만 전기를 생산하려면 지하자원이 필요하고 수소 에너지도 지하자원을 재료로 합니다. 게다가 인간의 이동수단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도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석유는 여전히 중요한 에너지입니다. 보통 한국을 두고 지하자원 빈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윗동네 북한은 천국인 반면 그 아래 남한은 지하자원에 있어서만큼은 빈곤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재 가장 중요한 지하자원 석유가 한국에도 매장되어 있을까요? 한반도에는 석유가 매장되지 않았다는 것이 정설이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북한에도 남한에도 석유가 상당히 많이 매장되어 있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 밑바닥에 매장된 석유의 양은 세상을 뒤바꿀 만한 수준이라고 하죠. 자세히 알아볼까요? 지난 2011년 하지원, 안성기 주연의 제7관구라는 영화가 개봉합니다. 한반도 남단 7관구의 망망대해에 떠있는 석유 시추선 이글립스 호에서 벌어지는 심해 괴생명체와 대원들 간의 사투를 그린 SF 영화로 국내 최초로 IMAX 3D로 컨버팅된 영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상과학 영화로 만들어지기에는 제7관구가 가지는 의미가 너무 깊습니다. 바로 한국이 세계를 쥐고 흔들 만한 석유가 매장된 곳이 바로 이 관구니까요. 지난 2018년 10월 29일 중국 군용기 일대가 이어도와 가까운 제주도 해역을 지나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국적의 비행기는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후 한반도 가까이 진입해 강원도 강릉 동쪽까지 북상했었죠. 이 소식을 들은 국민들은 처음에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놀라기는 했지만 중국의 의도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이 방공식별구역 침범은 과거에도 있어왔고 앞으로도 더욱 노골적으로 진행될 도발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이어도까지 날아와 강원도 강릉까지 찍고 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어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몰고 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어도는 한국에게 있어서 산유국으로서의 지위의 가장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 작은 섬은 제주도민들에게 조금만 위험을 무릅쓰고 배를 몰고 나가면 만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꿈의 어장이었는데요. 제주도 서남쪽의 마라도에서 남서쪽으로 152km, 중국의 퉁타오에서 245km, 일본의 도리시마에서 276km 떨어진 이어도는 정확하게 말하면 수중암초입니다. 쉽게 말하면 파도가 잔잔한 평상시에는 볼 수 없지만 파도가 심해지면 주변 바닷물 색이 하얗게 변하면서 그래서 백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러나 파도가 칠 때만 드러나는 특성상 섬이라고 부르기에는 애매하기는 하지만 한국의 관할 수역입니다. 한국 정부는 1952년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선언 일명평화선을 선포하면서 이어도를 한국의 관할 수역으로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는 이어도 위에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종합과학기지를 설치했고 지금도 7명의 연구원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영토로서 큰 문제가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일본은 센카쿠 열도를 자기 영토로 편입했을 당시부터 이어도의 중요성을 간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이미 1938년에 이어도 위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죠. 일본인들의 치밀함은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반면 중국은 1963년에야 비로소 이 해역을 측량하고 조사하면서 이를 일방적으로 중국의 영토라고 선포했습니다. 일본도 중국도 한국의 관할 수역인 이어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아래에 세계 최대 규모의 유전이 매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968년 운 아시아개발위원회는 동중국해 대륙붕의 자원 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보고서에서는 타이완에서 일본 오키나와에 이르는 동중국해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매장량의 석유 자원이 묻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난 2004년 미국의 국제정책연구소 우드로 몰슨 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동중국해 천연가스 매장량이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달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주장까지 나왔는데요. 이미 1952년에 한국 관할 수역으로 포함시킨 상황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제주도 남쪽에서 일본 오키나와 앞에 이르는 7관구를 한국 땅이라고 선포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도상으로 7관구의 위치를 보면 일본 쪽에 더 가깝게 붙어 있음에도 우리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국제해양법 덕분입니다. 당시 국제해양법은 대륙붕이 어느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누구 땅인지를 결정했는데 7관구는 제주도에서부터 한 덩어리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거리상으로는 7관구와 더 가까울지 몰라도 7관구와 오키나와 사이에는 600m 깊이의 거대한 해구, 즉 바다 골짜기가 있어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국제해양법상 한국 땅이 명확한 상황에서 일본은 1978년 한국에게 공동개발을 제의해옵니다. 그리고 공동개발조약에 체결됐는데 이 조약은 만일 석유가 발견되면 한국과 일본이 반반씩 나눈다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당시 한국은 국제법적인 영토의 근거만 있었을 뿐 석유를 탐사할 기술력도 돈도 없었기 때문에 일본의 제안을 받아들였는데요. 이때부터 7관구의 이름도 한일 공동개발구역으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1980년부터 한일 양국은 담사를 시작했고 시추에 이르렀는데요. 시범적으로 7개의 시추공을 뚫었고 3개의 시추공에서 적은 양이기는 하지만 석유와 가스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 이제 한국도 산유국, 부자나라가 된다는 꿈으로 부풀었고 당시 가요 중 제7관구가 검은 진주라는 노랫말이 나오기도 했죠. 그러나 거기까지가 끝입니다. 1986년 일본이 갑자기 개발 중단을 선언하고는 철수해버렸죠. 뜬금없는 일본의 철수에 당황한 한국은 단독으로 개발을 추진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왜냐면 1978년에 체결한 조약상 담사와 시추는 반드시 양국이 공동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이죠. 한국이 단독으로 개발하려고 해도 일본이 안 하겠다고 물고 늘어지면 할 수 없는 조약이 체결한 겁니다. 이후 현재까지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시추는커녕 탐사도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흘려보내고 말았는데요. 당시 일본이 개발 중단을 선언한 이유는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었지만 여기에는 일본의 야비함이 숨어 있습니다. 1982년 운이 국제해양법을 개정하면서 200캐리 배타적 경제수역이라는 개념이 도입됩니다. 즉, 대륙붕의 소유권을 어느 나라와 연결되었는지를 따지지 말고 그냥 중간선을 그어서 반반씩 나눠 갖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새로운 해양법에 따라 제7관구를 그어보면 95% 이상의 7관구가 일본 소유가 됩니다. 지도를 보면 일본이 욕심을 내는 것이 어쩌면 당연해 보입니다. 95% 가까운 관구가 일본 영토로 귀속되니까요. 게다가 1978년에 체결한 한일조약은 50년 동안만 유효한 조약이기 때문에 2028년이면 종료되죠. 다시 말해, 일본이 갑자기 공동개발을 취소해버린 것은 땅속에 매장된 석유는 어디로 도망가는 것도 아닌데 굳이 한국과 공동으로 개발에 반반씩 나눌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 진짜 이유입니다. 경제성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후 일본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7관구 개발을 원천적으로 봉쇄시켜버렸는데요. 일단 한일조약에 따라 어느 일방이 반대한다면 개발할 수 없습니다. 1986년에 일본이 일방적으로 공동개발에 응하지 않으면서 7관구의 소유권이 일본으로 넘어갈 위기에 처하자 한국 정부는 지난 2020년 1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석유공사를 개발 사업자로 지정하고
일본 외무성의 통보 절차를 밟기 시작했죠. 조약 만료 8년을 앞두고 마지막 승부수를 띄운 것이고, 아직까지 일본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1970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된 산유국의 꿈은 지난 2004년에 이뤄졌습니다. 바로 물산 앞바다에 자리한 동해 -1 가스전이죠. 이 가스전은 1998년 7월 탐사 시추에 성공한 대한민국 최초의 가스유전으로 채굴 가능한 매장량은 LNG 기준 500만 톤으로 알려졌습니다. 2004년 천연가스와 초경질원유를 생산하면서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던 한국도 산유국의 대열에 합류하게 됐죠. 이 가스전에서 채굴한 가스와 원유는 해저배관으로 받아 수분을 빼는 등의 가공 과정을 거친 후 물산 일대의 가정과 기업체로 보내지는데요. 이 동해 -1 가스전은 대륙붕 담사부터 개발, 생산까지 100%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비록 오래면 가스전이 고갈되어 소멸되고 말지만 이 성공 덕분에 제7관구가 더욱 아쉬워집니다. 이제야 비로소 기술력을 완벽히 갖추었는데 세계 최대 규모의 가스전을 한국 영토로 설정해두고도 개발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한국이 일본과의 제7관구 줄다리기에서 승리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기민하게 고심해야 할 상황인 듯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